달러의 가격과 달러의 지위를 약간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 외화 채권 같은 거 발행하고 할 때도 대부분 달러 업체가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의 지위인데 이거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달러 시대가 끝난다는 건 이게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네네. 더 이상. 우리 김동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2부 순서로 왔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통화 질서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가 금값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흐름인데 이 달러가 저희 생애에서 뭐 달러 패권이 끝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전히 달러가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달러 체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들을.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고 나서 네. 그 트럼프가 지금 이제 어떤 그 거의 국제 질서를 막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관세 전쟁도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나라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달러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연준을 흔들고 있다는 거. 네네. 연준을. 그쵸. 연준 이사도 하나 해임했잖아요. 지금. 네, 아드리아나 쿠글러는 제발로 나갔고 리사 쿡 해임하겠다고 했고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요구를 했는데 연준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공을 좀 취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 네. 미국에 대한 신뢰, 그렇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 미국과 달러의 미래에 대한 이제 많은 네.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네. 예. 2023년에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일 네. 마지막 챕터에서 네. 달러의 어떤 향후 미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가장 어떤 그 내재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달러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라고 봤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부채가 네. 이미 이제 37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GDP 대비 거의 뭐 123, 4, 120%를 이미 넘었어요. 어찌됐든 그 채권이니까 이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작년에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역사상 최초로 군사비를 초과했어요. 네, 국방비를 추가했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많은 제국들이 보면 무너지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이자 비용이 국방비 군사 비용을 초과한 시점 보면은 예. 되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제국이 무너지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시장에서도 뭐 유명한 그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도 계속해서 연방정부 부채 문제를 네. 지적을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책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예.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한 10년 후쯤 되면 연방정부 전체 수입 중에서 이자 비용으로만 거의 한 20% 넘게 거의 예를 들면 그 20몇 프로, 30% 네네. 가까이 나가야 되는. 네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쓸 돈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국가 예산이 7조인가 8조 돼요. 예, 7조 대 예, 8조. 예, 예.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0% 되면은 거의 그 근처까지 간다는 얘기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도전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 지나서 한 10년 후쯤 지나서 이자 비용이 워낙 이제 많아지게 되면 네. 연방정부 다른데 쓸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결국은 이제 하드파워 약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군사비도 이제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국방력 자체도 네네.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도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후쯤에 어쩌면은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 이상 달러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네. 이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을 좀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이 더 지금 빨라진 거죠. 맞아요.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마구잡이 흔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 전에 우리 김동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다 곧 달러 끝나 뭐 이렇게 막 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 이 달러 체제가 시작된 1944년도의 달러 시스템하고 2025년도의 달러 시스템의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브레튼 우드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1944년도 이후에 어쨌든 달러 중심의 이제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약간 좀 혼동하는 게 달러의 가격과 달러의 지위를 약간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은 어차피 이제 그것도 시장에서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데일리 이제 매일매일 이제 어쨌든 뭐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변하는데, 달러가 갖는 독특한 지위가 있어요.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네. 그 어떤 기축 통화로서 지위. 네. 그러니까 각국의 주요 통화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대외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의 비중이 거의 한 60% 가까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네. 다른 뭐 유로화나 다른 런민비나 다른 화폐에 비해서 압도적이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국제 그런 무역 거래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비중도 압도적으로 달러 비중이 높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금융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그 외화 채권 같은 거 발행하고 할 때도 대부분 달러체가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의 지위인데 이거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달러 시대가 끝난다는 건 이게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네네. 더 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어떤 뭐랄까 그냥 동네 5일장 수준에서 달러가 거래가 됐다면 예, 예. 브리튼 우주 체제에서 그 5일장이 조금 매일장 비슷하게 바뀌었지만 지금은 전자상거래 구석구석 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에까지 다 그렇죠. 달러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대체해서 뒤집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나 미국에 대한 불만은 많아요, 사실은. 또 횡포를 부리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왜 달러 그 미국이란 나라의 특정한 국가의 어떤 금융 정책, 금리를 오르고 뭐 내리고 올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네.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네, 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횡포죠, 말하자면 우리가. 근데 지금 현실이 그러하니까 네.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그 미국을 제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불만스럽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거대한 관성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달러가 이제 미국의 통화니까 미국 내에서 뭐 이렇게 유통되는 통화로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 책에서도 제가 그 강조를 했지만 역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외 밖에, 그래서 이 유로달러 시장이라고 그러죠. 유로달러 마켓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이 규모가 큽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미국과 관계없는 제3의 나라들, 우리 한국이 네. 예를 들면 유럽의 어느 나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거래할 때 다 달러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라 통화도 아닌데 네,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네, 네. 그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네. 이게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이제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무역 거래할 때도 야 웬만하면 런민비로 결제해. 하지만 실제 요즘은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우리 전 세계 경제가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금융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네. 지금은 실물 거래, 무역 거래보다도 오히려 금융 거래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무역 거래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아무리 무역 대국이고 뭐 제조업 대국이긴 하지만 거기서 차지하는 중국이 어떤 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거든요. 거기서 쓰여지는 돈들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어 런민비로 다 바꿨다 쳐요. 네. 그렇다 한들 예를 들면 금융거래 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큰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 네. 그 쉽지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아니 그리고 뭐 트리플의 딜레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기축적 통화가 되려면 사실 통화 증발, 통화 발행에 있어서 되게 호혜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통화의 수급의 상으로는 계속 내보내주고 물건을 대신 받는 건데 저는 그게 제일 의문이 들어요. 중국이 그걸 할 수 있어? 중국은 자기 거 팔기 바쁜데 남의 거 사줄 생각이 1도 없는 나라인데.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제 어찌됐든 그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 과거에 그 금융시장을 활용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군사력을 키우고 네. 재정을 키우고 했던 시스템은 상당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우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시장의 우위를, 네. 특히 금융시장의 우위를. 네. 영국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은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종의 타협이란 말이에요. 정치 권력과 당시 이제 금융시장의 권력이 타협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어찌됐든 그 시장에서 많은 돈을 제공을 해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미국이 모방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해밀턴이 처음에 이제 헌법을 만들고 네. 미국 헌법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네. 영국 시스템을 모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우위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 생각은. 철저히 정치가 우위에 있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시장이 위였다면 시장이 원하는 시장 개방을 한다든가 당연하죠. 네, 네. 외환 개방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런민비가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자본 통제가 없어야 되고 네. 외환 거래를 완전히 자유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이제 그 많은 이제 달러 자산을 대체할 만한 이제 주로 이제 국채 같은 시장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필요할 때 자기들이 와서 사입하고 사고 네. 팔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금융시장이라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중국이 좀 쉽지가 않다. 그게 특히 이런 중시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만들었지만 유로가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유로가
좀 잘해서 네. 안전 자산을 많이 그런 이제 미국 국채 같은 이제 달러 자산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자산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주면 네. 옮겨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유로화는 통화는 있지만 단일한 자산이 없어요. 재정 통합이 안 돼 있잖아요. 재정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유로화로 인해서 뭐 프랑스면 프랑스, 독일이면 독일을 뭐 스위스면 스위스 다 자국이 말하자면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대형 마켓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정 통합, 미국처럼 미국은 50개 주지만 다 재정 통합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미국과 같은 큰 규모의 어떤 그 자산 시장, 네. 그래서 동시에 고도로 개방적이고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 네네. 대단히 유동적이고 네네.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시장, 네. 이 시장을 같이 제공하지 못하는 한 네. 달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에는 이제 달러 기축이나 이런 기축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힘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다 예. 라고 생각해 왔는데 뭐 예. 그거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융 시스템을 지탱할 수 그렇죠.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게 그럼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부차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날 어찌됐든 달러가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난 지위를 누리는 거는 바로 그 시장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네. 영국 영미식의 독특한 어떤 시장 위에 그런 어떤 그 문화, 그 시스템이 제도화돼서 네. 그 제도가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자꾸 연준을 흔드는 거였어요. 사실 미국의 달러 자산을 취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연준이 그걸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만 유지가 되면 네. 사실 대통령이 뭘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연준을 자꾸 흔드니까 네. 예를 들면 시장의 심리에 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달러가 이런 강고한 지위를 유지를 하는 거는 결국은 시장의 힘이다. 제도의 힘. 예, 예. 말하자면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중국이 아무리 물건 많이 팔고 뭐 전 세계 뭐 수백 개의 국가하고 다 거래를 해가지고 물건 받은 거를 린민폐로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화를 시도한다 한들 한계가 있어요.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실물 거래, 무역 거래에서 쓰이는 달러 통화보다도 금융 거래에서 쓰이는 통화가 훨씬 많거든요. 비중이 비율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이라는 거는 뱅킹 시스템 그 이전으로 가면 유대인들의 금세공부터 시작이 된 그렇죠. 건데 예. 그 금세공 애들이 신뢰를 얻으면서 은행이 된 건데 그렇죠. 결국 그 장기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금세공자들과 그걸 거래하는 애들은 신뢰와 함께 자유가 붙어 있네요. 예, 그럼요. 예. 그렇죠. 이게 자유와 신뢰가 붙어 있지 않으면 예. 국제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 당연하죠. 예. 꼭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이제 페트로달러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중동의 산유국들이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이 물론 이제 비밀 협정에 있어서 이제 애들이 달러를 결제 통화로 쓰게 하고 그 대부분 이제 그 상당수의 많은 페트로달러 네. 그 원유를 팔고 나서 받은 달러를 가지고 이제 미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하고 한 건 사실인데 물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안전 보장을 해준 거죠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한 건데 사우디나 산유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 국내보다는 유로 달러 시장, 런던 중심으로 유로 달러 시장에서 많이 운영을 했는데 달러 시장, 달러 자산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내가 달러 자산을 운영해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논리로 봐도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큰 손해 안 보고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깊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팔아도 시장이 출렁거리지가 않거든요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제 규모가 작으면 출렁거리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의 시장만큼 그런 규모가 크고 깊이가 있는 아무 때나 자유롭게 팔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시장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를.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다른 그 뭐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지금 달러 자산 더 이상 갖고 싶지가 않아.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경제적으로 그게 좀 더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네, 그렇죠.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는데 경쟁자가 좀 유럽이나 일본 중국이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이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갈 것이다. 그러나 몰라요. 미국이 좀 더 이제 정책으로도 혼란스러워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불안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차라리 한국 국채를 사는 게 낫다. 네네네. 뭐 다른 나라 일본하고 다른 나라를 사는 게 낫다. 네네. 꼭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조금 더 투자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 전체가
이 재정 위기로 인해서 상태가 안 좋아진 건 분명히 맞는 것 당연하게 같아요. 맞죠. 이 서구 전체가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어찌 되었건 우리는 이게 이런 식이 되면 달러에 의한 어떤 거래 질서와 시장 질서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존재하겠지만 하여튼 가치의 변동으로 가격 변동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해서 겪을 수 계속 있는 거죠. 그건 어차피 가격은 계속 변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독일의 경제가 좀 쉽지 않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그나마 유럽에서는 제일 경제 이제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그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안전자산을 많이 제공을 해주면 투자자들이 좀 옮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독일은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재정에 대해서 빚지는 걸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국채 발행 안 해요. 양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달러를 대체하기는 터무니없이 작고 솔직히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태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래서 저는 농담 같지만 아까 제가 뭐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반도가 좀 잘 커서 우리 국채가 아니라 우리 자산이 해외 투자자들한테 좀 더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한국만 하면 이제 시장이 상당히 개방돼 있고 이게 대단히 이제 투명하고 뭐 비교적 이제 시장이 상당히 독립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얻으면 또 외국 돈들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가 더 낫다. 성장 잠재력도 여기가 더 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믿음과 자유와 거래량 이거를 만들어줘야 글로벌 금융 그러니까 즉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의 문명에 쌓아진 것이 인류 문명에 쌓은 어떤 업적을 금융화해서 화폐로 들고 있는 게 어떤 문명의 옆면이니까 어떤 그 통화의 총 측면에 보면 이 통화를 어디다 쟁겨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쟁길 수 있을 믿음, 거래량, 그다음 자유 이게 확보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분간 달러가 대체재가 별로 없다. 지금의 혼란은 달러의 가격 혼란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어찌됐든 조금씩 변화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단기간 사이에 우리가 큰 변화가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격은 계속 출렁거리겠죠.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도 채권 시장은 버라이어티 하겠네요. 이런 이제 특히 이런 이제 지정학적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좀 유럽 여러 나라도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미국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관세 올려서 그 관세 수입 가지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좀 지출을 어떻게 보면 줄이고 그리고 증세도 하고 예를 들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죠. 그럼 세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항상 단기적이에요. 생각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장기로 생각 안 해요. 자기들 임기 내고 몇 년만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과거의 제국들이 다 보면 나중에 망가질 때 보면 다 재정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많아서 미국에 대해서 낙관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게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지탱했는데 당분간은 달러 시스템이 미국을 지탱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의 지금 국채 같은 게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겠어요.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달러라는 엄청난 역의 시장이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미 국채가 단순히 뭐 가치자산 수단이 아니고 투자 수단이보다는 엄청나게 고도로 복잡화된 금융 거래에 특히 기관들 사이에 전문 기관들 사이에 담보로 쓰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담보로. 이게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동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달러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까지 그 기능을 해왔어요. 그 기능을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달러 특히 국채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이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전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듣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레버리지를 필연적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적 물건, 담보. 담보 달러가 흔들릴 경우 이 담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땅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네. 금융에서 거래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한 복잡한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담보로 쓰이는 것들이 미국채거든요. 그 국채가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다른 대체할 만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 그 예. 많은 양이 또 예. 많은 양이 그렇죠. 양의 양에서 문제거든요. 예.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국제 같은 경우에 담보로 지금도 쓰이고 있지만 네.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급격하게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네.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금융시장이 아. 이제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거니까 이 아. 달러의 문제가 단순히 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다음번에 금융위기는 달러 채권의 담보성에 의심을 갖게 되면 그건 무조건 위기가 한번 오겠네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게 봐야 돼요. 저는 단지 네. 우리가 서프라임 위기라고 말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리만 브라더스나 이런 게 무너지는 게 그때 담보. 다 아시면 그게 데일리 리포 시장 같은 경우는 데일리 매일매일 정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보를 요구를 하는데 이게 담보 가치가 예를 들면 서프라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증권이 담보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불신하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MBS 우리 못 믿어? 네, 못 믿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높은 담보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걸 조달하냐고요. 그거를. 네. 그 시장에 팔아도 그게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말하자면 사실은 그래서 그 리만 브라더스 자산이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다 연쇄적으로 그 엄청난 이제 금융위기가 닥친 거지 단순한 서프라임 그 액수만 봐가지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네네. 글로벌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 절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어떤 그 글로벌이죠. 유럽 특히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미국 시장에 와 있었기 때문에 네. 걔네들이 미국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미국 국채나 이런 걸 담보로 이용해서 많은 돈을 조달해서 미국 내에서 운용을 했어요. 미국 그 자기 통화도 아닌데 네. 유럽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대서양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이 같이 이제 묶여가지고 위기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성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그런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이 특히 담보 부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특히 유로 달러 시장에서 그 달러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면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와 아무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철저하게 그런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뭐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달러 채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가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증시각도 TV에서는 채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달러 채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추적해서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동규 변호사님하고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그때도 저는 이렇게 혼이 빠지라 들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댓글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앞으로 김동규 변호사님 나오시는 영상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책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자 이거를 보시면 투자의 시계가 확 열리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 저는 테마주는 안 하지만 이거 엄청난 테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동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